새벽 4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앱을 켭니다. 10억에 샀던 집, 지금 시세 8억 5천, 손실 1억 5천만 원.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집을 얻은 대신 삶을 잃은 민수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민수 씨, 34살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민수 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집도 자취방도 신혼집도 모두 아파트였습니다. 그에게 집이란 늘 아파트였고 아파트가 아닌 집은 임시거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수 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엔 아예 못 사는 거 아닐까? 이 영상은 아파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영끌족을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왜 이런 선택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를 따라가 봅니다. 1978년 민수 씨의 부모님은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단칸방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었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연탄을 날라야 했고 여름엔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 시절 아파트는 지금처럼 흔한 주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아파트 비율은 전체 주택의 2%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칸방, 판잣집, 새방살이를 전전했습니다. 아파트는 집이라기보다 계층 상승에 가까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수도가 나오고 겨울에 연탄을 갈지 않아도 되는 집, 창문을 열면 도시 전경이 보이는 집. 아파트는 그 자체로 성공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민수 씨 부모님은 10년을 돈을 모았습니다. 1988년 마침내 경기도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32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입주하던 날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 사는 집에 사네. 그 말이 민수 씨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주거 개선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민수 씨는 그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단지 한 놀이터에서 놀았고 같은 동 친구들과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파트는 그에게 집의 기본 형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파트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습니다. 1990년대 들어 아파트 비율은 30%를 넘어섰고 2000년대에는 50%를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주택의 65%가 아파트입니다. 신규 주택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빠르게,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중산층의 삶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는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조건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이미 상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연함이 점점 더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 씨가 처음 전세를 알아봤을 때의 일입니다. 2015년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봤습니다. 중개인은 자연스럽게 아파트만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도 아파트만 봤습니다. 빌라나 단독주택은 아예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집은 아파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은 친구가 빌라 전세를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빌라로 갔어? 친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금이 안 돼서. 그 순간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빌라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아파트를 살 수 없을 때 가는 곳이라는 걸. 이건 비단 민수 씨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을 사려면 아파트, 전세를 구해도 아파트, 투자를 해도 아파트. 다른 주거 형태는 시장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잘 나왔습니다. 시세가 명확하고 거래가 활발하니까요. 반면 빌라나 단독주택은 대출 한도가 낮았습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아파트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민수 씨 주변 친구들도 모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결혼하면 아파트 전세, 몇 년 모으면 아파트 구입. 이게 정상적인 삶의 경로였습니다. 한 번은 후배가 물었습니다. 형, 전원주택 같은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은퇴하고 가는 거지.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원주택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 아파트만이 제대로 된 집이라는 것. 이 시점부터 아파트는 선택지가 아니라 기본값이 됐습니다. 집 아파트라는 공식이 너무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집 샀어라고 하면 모두가 자동으로 아파트를 떠올렸습니다. 민수 씨에게 빌라나 단독주택은 선택지가 아니라 불안 요소였습니다. 괜히 샀다가 나중에 안 팔리면 어쩌지? 관리는 어떻게 하지? 안전은 괜찮을까? 아파트는 그렇게 주거 형태가 아니라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다른 선택은 특이한 선택, 위험한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기본값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 씨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모든 기억은 아파트와 연결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단지,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중학교 때 단지 앞 학원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단지 경비실 아저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무대였습니다. 민수 씨에게 안전한 집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경비실이 있어서 외부인을 통제하고, 놀이터가 있어서 차 걱정 없이 놀 수 있고, CCTV가 있어서 언제나 감시되는 곳. 이게 그가 아는 정상적인 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3층짜리 빌라형 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고 옥상도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계단이 많았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바깥 소음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집에서 못 살 것 같아.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스마트폰 세대에게 버튼폰이 불편한 것처럼 민수 씨에게 아파트 밖의 주거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내와 신혼집을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도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 아파트 전세만 봤습니다. 빌라를 보여주는 중개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만 보여주세요. 왜 아파트를 고집했을까요?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면 불안해요. 보안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특히 나중에 아이 생기면 더 그럴 것 같았어요. 단지 안에서 안전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 세대에게 아파트는 자산이기 이전의 정상적인 삶의 형태였습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자라고 아파트를 당연하게 여기며 성인이 된 세대. 이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78%가 결혼 후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편리함 35%, 안전함 28%, 관리 편의성 18%. 민수 씨도 똑같이 대답했을 겁니다. 그에게 아파트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당연함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17년 민수 씨 부부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 아이가 태어나자 민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집을 사야겠다. 전세로는 불안했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고 전세금도 계속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라는 안정감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계속 이사 다니면서 키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집을 사야겠다고 결심한 건 투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곧 아파트를 의미했습니다. 왜 아파트였을까요? 민수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보안이에요. 단지 안이 통제되잖아요.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CCTV도 있고, 서연이가 단지 안 놀이터에서 놀면 차 걱정도 없고요. 빌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편리함도 중요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 관리까지 하기는 벅찼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모든 걸 해결해줬습니다. 보일러 고장, 관리사무소에 전화, 택배, 무인 보관함, 쓰레기, 정해진 장소에 버리면 끝. 학군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서연이 학교 보낼 때 좋은 학군이면 좋잖아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학군이 괜찮더라고요. 민수 씨 주변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고 집은 곧 아파트를 의미했습니다. 한 번은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빌라 샀어. 아파트는 너무 비싸더라.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야?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살아보고 나중에 옮기려고.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빌라는 임시 거처고 아파트가 진짜 목적지라는 것. 민수 씨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면 제대로 못 키우는 것 같아요. 비싸도 어쩔 수 없어요. 아이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아파트의 진짜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을 제거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보안, 관리, 편의성, 학군.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강력한 논리가 완성됐습니다. 비싸도 아파트여야 하는 이유. 특히 여성 맞벌이 가구, 아이 있는 가정일수록 이 논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아파트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안전과 편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주거 선택은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불안 회피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 민수 씨는 곧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20년 민수 씨는 매일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집값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가 보던 아파트는 10억이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32평 아파트였습니다. 6개월 전에는 8억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7억이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민수 씨는 초조했습니다. 저축한 돈은 3억. 부모님께 1억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6억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내와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대출 6억 받으면 한 달에 300만 원 나가. 우리 월급 합쳐서 600만 원인데. 그래도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아. 내년엔 11억, 12억 되면 어떡해? 근데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일단 사고 보자. 나중에 집값 오르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2020년 민수 씨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저 이번에 집 계약했어요. 대출 7억 받았어요. 민수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7억? 감당돼? 후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민수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이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초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 돈 3억, 부모님께 빌린 1억, 대출 6억은 전세자금 대출 2억, 주택담보대출 3억, 신용대출 1억.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6억 대출을 정말 갚을 수 있을까? 하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축하했습니다. 민수야, 잘했어. 지금 사는 게 맞아. 나중에 더 오를 거야. 부모님도 안심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집 있는 사람이 됐구나.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6억 대출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근데 안 사면 더 무서울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크면서 집도 좁아지고 전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냥 지금이 마지막 기회 같았어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그 말, 민수 씨는 그 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시기 주변에는 민수 씨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 30대 직장인들이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지금 아니면 끝이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민수 씨는 이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전세로 살아야 하고
전세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월세로 가면 월 150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영끌에서 집을 사나 월세를 사나 월 지출은 비슷했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영끌하면 내 집이 생기고 월세 살면 남는 게 없다는 것. 영끌은 욕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서 밀려날 것 같다는 두려움의 결과였습니다. 평생 집 없이 살게 될까봐, 아이에게 안정된 집을 못 물려줄까봐, 나이 들어서도 전세 걱정을 해야 할까봐. 민수 씨는 영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겁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을 샀다는 안도감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초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민수 씨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8%에서 3.5%로 올랐습니다. 월 상환액이 30만 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허리띠를 조금 더 조이면 됐으니까요. 외식을 줄이고 옷 사는 걸 미뤘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2022년 중반 또 문자가 왔습니다. 금리 4.2%. 월 상환액이 또 40만 원 늘어났습니다. 총 7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처음 계약할 때 월 280만 원이었던 상환액이 350만 원이 됐습니다. 민수 씨 부부 월급 합계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주거비로 350만 원이 나가면 남는 건 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관리비, 공과금, 차량 유지비, 통신비를 빼면 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식비, 서연이 어린이집비, 교육비, 의료비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축?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돈을 신용카드로 메웠습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대출 이자로 나가니까요. 손에 쥐는 돈이 없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 씨가 10억에 산 아파트 시세가 9억으로 내렸습니다. 6개월 뒤에는 8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민수 씨는 매일 부동산 앱을 켜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지? 2023년 정부는 DSR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추가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용대출로 이자를 메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돈줄이 막힌 겁니다. 민수 씨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새벽까지 온라인 과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아내도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친정어머니께 맡겼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놀이공원 가?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놀이공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집 사려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집은 샀는데. 삶은 없는 것 같았어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영끌로 집을 산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금리는 올랐고 대출 규제는 강화됐고 집값은 떨어졌지만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집을 팔았습니다. 10억에 샀던 집을 8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출 6억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2억 5천만 원. 자기 돈 3억을 넣었으니 5천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거기에 2년간 낸 이자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1억이 넘었습니다. 영끌족의 위기는 판단 미스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바뀐 결과였습니다. 누가 금리가 2배로 오를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집값이 떨어질 줄 예상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 순간 민수 씨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파트는 20년 됐으니까 10년 뒤면 재건축하겠지. 그때 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건 민수 씨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믿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오래되면 재건축하면 된다. 30년 된 아파트를 사면 10년 뒤에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로 바뀐다. 헌집 주고 새 집 받는다. 심지어 평수까지 늘어난다. 실제로 이 공식은 오랫동안 작동했습니다. 강남의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같은 곳들이 재건축되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수 씨 부모님도 그 혜택을 받습니다. 민수 씨 부모님이 1988년에 산 아파트는 2010년에 재건축됐습니다. 32평이 45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세는 3배로 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는 기다리면 돼. 재건축하면 다 돌아와. 민수 씨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재건축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그가 버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민수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이 재건축 조합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7억이래요. 7억. 민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7억. 지금도 대출 6억을 갚느라 허덕이는데 재건축 분담금이 7억이라고. 이웃은 계속 말했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그렇대요. 예전에는 3, 4억이었는데 지금은 7억. 심한 데는 10억 넘는 데도 있대요. 민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7억을 어떻게 마련하나? 지금도 대출 때문에 숨이 막히는데 재건축 분담금 7억을 더 대출받아야 한다니. 재건축 조합 설명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재건축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재건축은 더 이상 해답이 아니라는 걸. 부모님 세대는 재건축으로 부자가 됐지만 우리 세대는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빚만 늘어날 것 같았어요. 민수 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공사비 상승, 높아진 분담금, 용적률 제한, 조합원 합의 실패. 재건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였습니다. 2040년이 되면 전국 아파트의 70%가 준공 30년을 넘어섭니다. 이 중 대부분이 재건축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재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재건축 안 되는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40년, 50년 된 낡은 아파트로 남습니다. 시설은 노후화되고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나고 배관은 녹슬고 관리비는 늘어납니다. 시세는 떨어집니다.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 안 되면 어떡하지? 30년 뒤에도 이 집에서 살아야 하나? 그때도 대출을 갚고 있을까?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공식은 이미 멈췄습니다. 민수 씨가 믿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민수 씨는 여전히 매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월 350만 원. 5년째 같은 액수를 내고 있습니다.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낸 이자만 2억이 넘습니다. 민수 씨는 가끔 계산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면 빌라 한 채는 살 수 있었겠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 같지만 그때는 안 사는 게 더 미친 짓 같았거든요. 민수 씨의 딸 서연이는 이제 8살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연이는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민수 씨처럼 서연이에게도 집은 아파트일 겁니다. 민수 씨는 가끔 서연이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 집을 살 때도 영끌을 해야 할까? 서연이 세대도 우리처럼 살아야 할까? 아파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끌도 무모한 선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선택지가 사라진 구조였습니다. 민수 씨 같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영끌하지 않으면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았던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갈립니다. 일부 초신축 아파트와 다수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성공한 곳과 실패한 곳.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겁니다. 인구는 줄어듭니다. 2040년이 되면 20에서 30대 인구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집니다. 이 구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입니다. 좋은 아파트는 여전히 비쌉니다. 나쁜 아파트는 가격이 정체되거나 떨어집니다. 민수 씨의 아파트는 어느 쪽이 될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애 낳고 안정적인 집에서 키우고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평범한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영끌의 시대는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다음 세대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될까? 이 선택은 개인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구조의 문제였을까? 김민수 씨는 지금도 매달 이자를 냅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선택이 아닌 당연함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연함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콤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